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이 문제 풀어보시라고 말씀드리면서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다면 말씀해 달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먼저 하고 갈 거니까. 비대면 분들 중에서도 있으시면은 그냥 지금 채팅방에다가 말씀하시면 돼요. 잠깐 대기를 하고. 자, 없으신 것 같으니까 바로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 이거부터 하자. 이거 하나는 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낫겠네요. 어제 우리가 이제 바닐라 JS를 사용하는 방식과 jQuery를 사용하는 방식 이런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는데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라 사실 얘네도 필요가 없던 건데 어제 이런 걸 했었잖아요. 여기다 이제 함수 만들어서 버튼 만들어서 뭐 클릭하고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자, 이 도큐먼트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사용을 하면서 get element by tag name 이거는 지금 바닐라죠. 이건 jQuery가 아니죠. 그쵸? 자, 간단하게 jQuery도 좀 등록을 해놓고 자, 그러면 좀 다른 형태로 이렇게 얘는 jQuery죠. 달러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으니까 그쵸? 이런 걸 하나 봐볼까요? 아니다, 이걸 얼러트로 하지 말고 콘솔로 합시다. 그럼 함수도 필요가 없지. 자, 제가 바닐라로 get element by tag name을 사용해서 divs 그럼 결국 이 div2를 선택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거 달러를 사용해서 jQuery 문법으로 똑같은 애들을 골라냈어요. 그죠? 결국 지금 이 div들을 선택한 게 맞잖아요. 이렇게 골라놨는데 콘솔 로그에 그대로 찍어보니까 둘이 구조가 좀 어때요? 똑같지는 않죠. 그죠? 똑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똑같은 애들을 골라냈는데 불구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데는 똑같다고 봐도 돼요. 제가 어제 유사 배열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 얘도 지금 유사 배열이 맞고요. 얘도 유사 배열이 맞아요. 둘 다 사용 가능해요. 우리 어제 이거 가지고 뭘 반복문 돌리면서 랭스 같은 것도 사용을 했었고 뭐 0번방, 1번방 이런 것도 사용을 했었고 그죠? 근데 얘는 0번방, 1번방 이건 안 됐었어요. 달러를 사용했을 때에는 0번방, 1번방으로 선택하는 건 불가능했었죠. 어제 그건 안 됐었는데 약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상 둘 다 유사 배열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유사 배열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얘는 그냥 순수한 객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브젝트 HTML 컬렉션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는 오브젝트에 오브젝트가 나와 있어요. 얘는 객체 그 자체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제 제이슨 형태로 만들어지는 제이슨 타입처럼 구조가 짜여져 있는 그냥 객체일 뿐이에요. 얘는 HTML 컬렉션. 여러분들 자바에서도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들어보셨죠? 컬렉션 프레임워크는 뭐가 들어있었나요? 우리가 배웠던 많이 쓰는 리스트나 뭐 셋 같은 거, 그리고 뭐 퀴라고 하는 녀석도 있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완벽하게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포함된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맵이라고 하는 녀석도 있었고 그 컬렉션 유사 배열입니다. 유사 배열. 근데 얘는 그냥 객체다. 약간 차이가 존재한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jQuery를 가지고 많이 할 거니까 좀 더 이 구조랑 여러분들이 친해질 필요는 있어요. 앞으로 하면서 더 많이 느껴지시긴 할 건데 일단 이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하나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아, 이런 게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제가 그냥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그냥 음, 데이비스의 얘를 조금만 구조를 다르게 가볼게요. 차이를 보여드리기엔 좀 다른 게 편해서 자, 안 걸어놨잖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어제 이게 애드가 아니었나? 저도 바닐라를 문법을 막 완벽하게 잘 알고 있지 않다 보니까 잠깐 찾아볼게요. 어제 분명히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음흠. 맞는데? 자, 이거를 잠깐 이거 한 가지를 작업을 더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게 얘는 jQuery 거구나. 그러면 얘가 왜 인식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이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바닐라 JS 문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쓸 jQuery 문법이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유사한 방식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문법들이 존재할 거고 서로 다른
똑같은 메서드여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jQuery를 쓰겠다라고 등록을 했지만 그 안에서 바닐라를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바닐라는 바닐라대로 당연히 쓸 수 있는 거고 jQuery는 우리가 쓴다고 등록했으니까 외부에서 불러왔으니까 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구글링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코드를 붙여넣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아 이렇게 쓰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서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바닐라랑 jQuery가 코드 한 줄에서 혼용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이 도큐먼트에서 get element by tag name 하는 건 완전한 바닐라예요. 근데 얘랑 같이 이 한 줄에 달러가 쓰일 수 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혼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혼용은 생각보다 많이 헷갈릴 거예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바닐라인지 jQuery인지가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메소드, 제가 소개해드린 메소드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거예요. 어제 이런 거 제가 말씀드렸었죠? jQuery 이벤트 핸들러 이거 한번 검색해보고 오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에 그죠? jQuery 이벤트 핸들러를 검색한 결과랑 자바스크립트 이벤트 핸들러를 검색한 결과는 다를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쓰면서 익혀야 돼요. 다 머리에 넣어놓고 외울 수는 없거든요. 자주 쓰는 것들이야 머리에 들어와서 앉겠지만 알아서 눌러 앉겠지만 자주 안 쓰는 것들은 당연히 계속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히 구글링을 많이 해보셔야 되고 많이 해보는 과정에서도 자바스크립트 문법인지 jQuery 문법인지 잘 판단해 가면서 글들을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웹개발 수업을 꽤나 많이 진행을 했는데 많은 기수의 웹개발 수료자 분들을 냈는데 그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코드를 작성하신 걸 가서 이렇게 보면 선생님 이거 안 됩니다 해서 가서 보면 이 자바 순수한 바닐라랑 jQuery가 섞여 있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본인이 코드를 막 작성을 하다 보면 당연히 놓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익숙해져야만 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사실 이겁니다. 바닐라를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는 사실 바닐라를 공부하는 게 좋다. 결론은 그래요.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바닐라 공부하는 게 좋다가 맞긴 한데 우리 지금 jQuery 할 거죠. 그리고 jQuery로 실무 나가서 일하게 되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일단 jQuery만 써보세요. 섞지 말고. 어제 문제 풀 때는 처음 배운 거고 이것도 활용 저것도 활용 해보느라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데 앞으로 뭔가를 할 때는 바닐라 일단 제껴두고요. 일단 jQuery부터 마스터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jQuery가 확실하게 눈에 익으면 그때 바닐라를 건드려 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구글링 하다 보면 섞여 나오기 때문에 계속 섞여 있어요, 코드가. 그러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코드에 문제가 없는데, 이론상 코드에는 문제가 없는데, 얘네가 혼용됐기 때문에 서로 인식을 못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런 걸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구글링 할 때도 내가 지금 사용하고 싶은 방식이 jQuery 방식이라면, jQuery 방식이라면, jQuery를 앞에 꼭 붙이세요. 검색할 때. 그게 아니라 바닐라 문법을 공부하고 싶은 거라면 앞에 자바스크립트라고 붙이세요. 검색 결과는 많이 다를 겁니다. 그리고 둘이 진짜 똑같은 이름의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둘이 기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글이 우리가 구글링에서 찾아봤던 그 해당 내용이 바닐라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jQuery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인지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낚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좀 중요한 내용이라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 JSP 직접 다뤄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한번 예전 거를 복귀해 볼까요? 우리가 맨 처음에 했던 웹개발 수업 딱 시작하고 맨 처음에 했던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은 뭐였나요? 실제로 사람들한테 실제 사용자가 이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 이 자리에 앉아야만 돼요. 왜냐? 내 이클립스, 제가 사용하고 있는 STS라고 하는 그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하는 개발 그 환경 안에서만 구동할 수 있는,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콘솔로만 동작하고 있었으니까. 자, 이거를 좀 더 표현을 바꿔서 해보자면 네트워크 사용이 불가하다라는 얘기예요.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라는 건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아무렇게나 컴퓨터, 인터넷만 되면 어디서든 들어갈 수 있듯이 이게 네트워크가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이 네이버라는 페이지가 운영되기 위해서 서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서버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데에서나 인터넷만 되면 접속할 수 있다. 이게 네트워크가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 데이터의 영속성이 없었죠. 그렇죠? 우리 프로그램이 껐다 킬 때마다 데이터가 초기화 됐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했던 거 JDBC 아티클 매니저. 얘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죠? 네트워크 사용 안 됐어요. 왜? 얘도 결국엔 똑같은 콘솔로 동작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우리 ID 환경에 와야만 사용이 가능했으니까. 자, 영속성은 해결이 됐나요? 얘는 됐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실제로 우리가 구축을 했고 물리적으로 우리 로컬이라는 영역 안에 보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속성이 해결이 됐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게 JSP 아티클 매니저인데 얘를 하면 데이터의 영속성 해결이 가능할까요? 이건 당연히. 왜? 이미 JDBC 하는 법 배웠으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는 깔고 가는 거예요, 이제. 당연히 영속성 할 거예요. DB 접목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다음 네트워크.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해요. 사용이 가능은 하다. 말이 조금 제가 자꾸 끝을 흐리죠. 자, 반만 가능하게 할 거예요. 반만 가능한 상태. 이 반만 가능하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 진짜로 네이버처럼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프로젝트 여러분들과 JSP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어요. 그리고 도메인까지도 샀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부산에 있는 제 친구가 야, 너 프로젝트로 뭐 만들었다며 나 그거 구경할래 들어가 볼래 하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JSP 아티클 매니저를 가지고 만드는 단계는 딱 그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부산에 있는 친구는 못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거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은 대면에 나와 계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비대면으로 계신 분들은 제 거 못 들어와요. 딱 그 정도. 그래서 반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만 사용 가능한 이유가 애초에 그렇게까지밖에 안 되냐? 이건 아니에요. 부산에 있는 제 친구도 제 거를 들어올 수 있게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하려면 약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최소한의 비용이. 근데 그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래서 반만 가능한 상태까지만 진행을 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이 JSP 아티클 매니저는 되게 짧게 간단하게 할 거예요. 얘는 그렇게 막 기능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간단한 기능, CRUD 정도만 좀 맛을 볼 거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걸로 넘어갈 거예요. 스프링부트 아티클 매니저.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일주일 당분간 이걸 배우시게 될 건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닐 거예요. 이걸 배우고 나면 배우는 과정에서 쓰는 방식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앞으로 웹을 만들어 나갈 때 쓰는 방식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쓰지도 않을 거 왜 배워요? 알아야 돼요. 얘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걸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사실 얘를 몰라도 얘만 배워도 얘를 쓰는데 문제가 없기는 해요.
근데 이 조금이라도 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애가 되게 우리가 웹 개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되게 우리가 개발자가 느꼈을 때 되게 힘들게 설정했어야 되는 것들이나 뭔가 연결하는 작업이 되게 고됐던 그런 것들을 얘는 알아서 다 해줘요. 엄청 편해요. 그렇다라는 건 많은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략된 것들의 근원, 그 뿌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얘만 쓰기 시작하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초창기 웹 개발의 형태를 배워보는 겁니다. 완전 초창기도 아니에요, 사실. 지금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게 완전히 상용화되기 직전 상태. 이 정도까지만 할 줄 알아도 여기서 개념을 조금만 머리에 넣어놔도 스프링부트를 쓰다가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만하게 다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을 할 거다. 스프링부트로 넘어간다고 JSP나 DB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다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단, 이 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통신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코드가 훨씬 더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구성이 이뻐질 겁니다.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린 당분간 이거 할 거다. 이거 네트워크 사용이 반만 가능하다. 제가 이따가 세팅하고 나서 뭐 간단한 거 하나 띄워놓고 대면으로 나와 계신 분들은 제가 화면에 보여드리는 주소창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만들어 놓은 거 볼 수 있어요. 그 상태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것도 제가 들어갈 수 있고 제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왜? 같은 인터넷 쓰니까 지금. 그래서 비대면 분들은 안 돼요. 같은 인터넷이 아닐 거니까. 딱 그 정도 일단. 그리고 뭐 얘가 됐든 결과적으로 완전한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하게 하는 거는 문제는 없다.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이 좀 발생을 할 것이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배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눅스 배우셨죠? 리눅스 같은 이런 실제 서버, 운영하고자 하는 그 서버를 구축해 놓고 그 서버에 이제 와스라고 하는 제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다 해서 와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리눅스 수업 때 이제 그 녀석, 그 와스에 해당하는 녀석이 우리 코드가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될 건데 배포는 하지 않을 거라는 거. 왜냐? 돈 나오니까.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굳이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해볼 필요는 없어요. 배포하는 방식 정도만 알면 되고. 아직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좀 있습니다. 자, 이 검은 색깔 네모가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JSP 아티클 매니저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코드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사용자가 이렇게 유저가 나 이런 거 보고 싶어 라고 우리 프로젝트한테 요구해요. 우리 코드한테.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까지만 해도 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이 방식은 뭘로 전달을 받았죠?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를 통해서 사용자가 뭐 하고 싶은 건지 알아냈었죠? 그죠? 근데 이제는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얘를 쓸 겁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 네, 이거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제로 웹 환경을 구축을 할 거고요. 그 웹 환경 안에서 코드를 동작하게끔 할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이 브라우저를 통해 우리가 만든 코드를 화면으로 볼 것이다. 더 이상 콘솔에 이렇게 줄만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진짜로 디자인도 적용된 화면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만든 코드를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나 네이버 보여줘 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행위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주소 URL 입력하는 곳에다가 네이버라는 곳에 갈 수 있는 도메인을 입력을 한다거나 지금 이게 도메인입니다. 이걸 입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 지금 크롬에 이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클릭한다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겠죠. 제가 이런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얘를 브라우저를 그냥 노려보면서 여기를 노려보면서 나 네이버 가고 싶어
라고 한다고 얘가 네이버를 띄워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쵸? 당연한 얘기죠. 자, 도메인을 입력하거나 뭔가 버튼을 누르는 이 행위, 그게 이제 사용자의 요청 방식이 될 겁니다. 더 이상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가 아니라 브라우저에다가 뭔가를 입력하는 행위, 클릭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요청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요청을 보냈어요, 사용자가. 나 네가 만든 메인 페이지 보여줘 라고 우리 거에 요청을 딱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요청을 받았대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네가 보고 싶은 게 메인이구나. 그럼 메인 페이지 보여줄게 하고 돌려줘야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 보고 싶어 라고 하면 네이버 메인 페이지 주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아티클 라이트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글 쓸 수 있게 로직으로 연결시켜줬죠. 똑같은 얘기예요. 사용자가 어떠한 본인이 원하는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게 될 거고요. 그 요청을 우리 프로젝트 코드가 받은 다음에 이 요청을 판단하고 이 요청에 대해서 올바르게 응답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응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청과 응답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웹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요청과 응답으로 구성이 될 거니까. 요청이 없는 응답은 없어요. 요청은 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도 이거는 아예 없진 않지만 일단 구조 자체는 무조건 요청이 있으면 응답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나올 건데 지금 제가 계속 말하고 있는 요청과 응답 이 녀석이 이제 리퀘스트 얘가 요청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리고 리스폰스 얘가 응답이에요. 이제 웹에 대해서 알려면 이거 두 개는 그냥 무조건 머리에 들어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혹은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요 내 코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우리 코드한테 나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보여줘 라고 하는 것도 요청이고요. 내 코드가 나 자신 코드한테 나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요청이에요. 그리고 이 요청과 응답에 대한 거는 사실 이제 뭐 리눅스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서버에 뭔가를 이렇게 부탁하는 행위 이 요청과 응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말로 서버랑 클라이언트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그게 사실 요청과 응답이랑 거의 유사한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는 거고요.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보내주는 겁니다. 클라이언트한테. 지금 이 구조도 사실 똑같아요. 얘가 클라이언트고요. 우리 코드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결과를 응답 보내주는 거. 근데 내가 나 자신한테도 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그 보낼 때 그 순간에 그 친구가 클라이언트가 되는 거고 이 요청을 받는 또 다른 코드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서버라는 개념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백엔드, 프론트엔드 얘기할 때도 백 쪽이 결국에는 서버다 이런 얘기를 했죠. 요청을 받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데 자,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녀석들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린 거고요.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얘네들이 왜 중요한지 느낌이 더 빡빡 오실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렇게 URL 같은 걸 입력하는 이 행위를 요청이라고 하고 우리 코드가 결국 그 요청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코드는 이 요청을 그냥 받질 못해요. 왜 못 받을까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은 유사한 걸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직접 만든 프로젝트 코드랑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죠? JDBC 커넥터 J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해서 인식할 수 있게 등록까지 해주고 라이브러리 등록까지 하고 그리고 그 녀석이 제공하는 문법을 통해 DB랑 통신을 했죠. 그렇죠? 지금 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사용자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을 보낼 건데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내온 요청을 우리 코드랑 연결시켜 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아먹어요? 그쵸? 연결하기 위해서 얘가 보낸 요청을 우리 코드가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 인지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DB랑 자바 코드 연결한 거랑 동일하게 그런 느낌처럼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그 프로그램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 연결을 시켰으면 얘네들이 서로 데이터를 잘 주고받고 통신을 할 수 있게끔 얘가 제공하는 문법을 사용해야 될 것이고 똑같죠? 사실상 DB 쪽이랑 다를 게 프로그램만 바뀌는 거예요.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드를 이 브라우저에서 오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이제 웹서버라고 하는 녀석이 하게 될 겁니다. 웹서버. 웹서버는 종류가 참 많아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엔진엑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톰캣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요.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웹서버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 톰캣이라고 하는 녀석 쓸 거예요. 이 웹서버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웹서버도 결국에는 프로그램이에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설치를 하고 나서 우리 프로젝트랑 이 웹서버랑 서로 대화를 잘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을 시켜야 되고요. 연결을 시켜놓고 나면 이제 여기서 보내온 이 요청을 이 웹서버가 이런 요청이 들어왔어? 그럼 야 너 이런 일을 해야 된대 라고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코드는 아 그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돼?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내줄 거예요. 이게 웹 환경의 가장 기본이에요. 오늘 자꾸 리눅스 수업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도 이제 웹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 세 가지. 와스, DB, 웹이었어요. 웹서버였어요. 와스는 우리 코드였고, 웹서버는 웹서버고, DB는 DB고. 우리 코드랑 DB는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거 세 개는 필수입니다. 웹 환경에서의 필수. 근데 어제 이런 얘기도 했죠. 프론트만을 사용해서도 이제 뭐 서버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사실상 DB도 이렇게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고, DBMS를 사용하지 않고, 좀, 좀, 이게 무식하다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좀 좋지 않은 방식이긴 하지만, 정말 간단한 웹페이지, 웹사이트들은요,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두지 않아도 데이터를 영속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웹을 생각을 한다면, 이 세 가지는 필수 요소다. 자, 그리고 녹화를 잠깐만 멈추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웹서버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라 그랬죠. 우리 톰캣이라고 하는 녀석 사용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만드는 게 아니죠. 이 웹서버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를 설치할 거지 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연결이 될 건데 이 연결이라는 걸 사실상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웹서버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다가 우리 코드를 녹여낼 것이냐 아니면 이 웹서버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 프로그램 코드, 그 프로젝트 코드에 녹일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가능은 해요. 안 될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능이라는 건 진짜 뭐 할 수 있냐 없냐 딱 그 흑백 논리로만 봤을 때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냐 가능은 합니다. 근데 둘 중 하나는 우리가 못해요. 뭘 못할까요 우리는? 우리는 이걸 못해요. 이걸 왜 못하냐면요. 얘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우리가 만드는 거 안에다가 얘를 녹이려면 우리가 만드는 코드 안에 얘를 개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러한 지식을 활용해서 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얘는 좀 다른 겁니다. 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달라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다른 공부가 필요할 것이고 어쨌든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젝트 코드 안에다가 얘를 직접적으로 녹이는 거 불가능이다.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네.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 이거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닌데 이 안에다가 얘를 어떻게 집어넣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제공하는 그런 사용법 몇 가지를 통해서 그냥 얘 안에다가 우리 거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릴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배포를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런 구조로 배포하고 운영하게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당장 JSP를 사용하면서 또 이런 구조로 갈 건데 이게 지금 당장은 눈에 그렇게 안 들어올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요청을 보내면 웹서버가 요청을 먼저 받을 거고요. 받아온 요청을 판단해서 우리 쪽으로 연결시켜 줄 겁니다. 얘네가 이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얘가 나 이런 일을 해야 되네. 열심히 일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갈 것이다. 기본적인 웹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쉬는 시간 가질까요? 자, 이 녀석. 유저가 요청을 보내는 행위는 누굴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브라우저. 지금 저는 크롬을 사용하고 있지만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 다 브라우저죠. 자, 여러분 브라우저가 없이는 인터넷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사이트도 브라우저 없이 못 들어가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브라우저 이거를 그림을 좀 다르게 하나 그려볼게요. 사용자가 요청을 보낼 건데 웹서버가 그 요청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유저라고 표현을 했었지만 브라우저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엔 브라우저를 통해서 오는 게 맞으니까. 자, 아까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갔던 얘기긴 한데 브라우저가 요청을 보내고 그 요청을 웹서버가 받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얘네는 이걸 어떻게 해요? 얘네는 왜? 이게 왜 돼요?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오면서도 몇 번 저한테 이런 말을 들으신 게 있을 텐데 얘가 왜 되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 녀석들이고 우리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뭘 알아야 되냐면 얘가 요청을 보내고 얘가 받으면서 일어나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은 조금 알아야 돼요. 얘가 왜 되는지 얘네들끼리는 왜 통신이 돼? 우리 코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 코드랑은 안 되면서 얘는 왜 돼? 이건 몰라도 되지만 이 된다고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중간에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통신이 아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통신을 하는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요청 안에 담겨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코드에서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응답을 보내준다라고 보내줬던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녀석들도 실제로 사용도 해야 되고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왜 돼? 전혀 알 필요가 없다. 하지만 되는 과정에 있는 데이터 덩어리들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브라우저가 요청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볼까요? 제가 여기서 네이버를 들어가겠다라고 눌렀을 때, 자, 딱 이 시점. 저랑 동시에 네이버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꽤나 많겠죠? 전 세계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뭐 네이버가 좀 그래도 별로 없지 않을까 싶으면은 구글 같은 거 딱 들어갔어요. 진짜 이 동시에 google.co.kr을 들어가겠다라고 한 사람이 못해도 몇백 몇천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청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한 번에 몇천 개씩, 몇만 개씩, 혹은 몇십만, 몇백만 개씩 한 서버로 몰린 거죠. 만약에 이 서버가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요청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요청의 개수가 10개였대요. 10명 안쪽에 뭐 한 5명이 동시에 요청을 보내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10명을 넘어서 한 100명이 요청을 보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어 하겠죠. 바로 죽진 않아요. 내 한계가 10명까지인데 100명의 요청이 한 번에 100개의 요청이 한 번에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얘는 순차적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로딩이 걸릴 겁니다. 느려진다란 얘기예요. 흔한 예시로 여러분들 수강 신청 같은 거 할 때 되면은 난리 나죠. 새로 고침 한번 잘못하면은 그 한 학기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서버가 과부하가 된 거예요. 왜? 요청이 동시에 너무 많이 몰렸으니까. 평상시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특수한 날 그렇게 요청이 한 번에 몰려버리면 이 서버가 감당할 수 있는 부하가 늘어나니까 감당해야 되는 부하가 그럼 당연히 렉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러다가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얘가 죽는 거예요. 얘가 죽었다는 얘기는 서버를 껐다 켜야 됩니다. 그러면 껐다 키면서 그 사이 동안에는 아예 접속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안정화가 되기까지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자, 이 요청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막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 사이트는 최대 요청 한도가 동시 3,000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 번에 3,000명 이상 들어오지 마세요. 사용자한테 할 수 있어요? 컨트롤 못하죠. 사용자한테 이 컨트롤을 어떻게 해요? 공지를 해놓는다고 해도 사용자들이 모르잖아요. 동시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의 성능을 우리가 올릴 수 있나요?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닌데? 못 올리죠. 요청이 한 번에 몰려서 위험한 거고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이 녀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건데 지금 얘도 우리가 컨트롤을 못하고 얘도 컨트롤을 못하네요. 그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뭐 남았어요? 우리가 만드는 코드, 프로젝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얘 하나밖에 없죠. 이거예요. 우리가 최적화를 해야만 하는 이유. 얘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녀석의 한계와도 비슷해요. 얘가 멍청하게 짜여져 있으면 얘 한계는 빨리 와요. 왜냐면 얘가 요청을 받아서 얘한테 넘겼는데 얘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못 돌려주고 있으면 여기서도 막히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야 보내고 다음 거 하고 이렇게 넘어갈 텐데 여기서 묶여버리면 오래 걸려버리면 얘가 이제 기다리다가 터지는 거죠. 요청은 계속 밀려 들어올 거니까. 우리가 항상 코드를 최적화를 신경을 써야 되고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이 트래픽에 대해서 트래픽이 몰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니까. 현실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 그러니까 개발자가 당연히 생각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최적화에는 코드적인 최적화도 있을 것이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의 최적화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네. 실제로 웹화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좀 드린 상황인 거니까 앞으로도 배워나가면서 실제로 겪어보시면 지금 제가 오늘 1교시 때 설명드렸던 내용들에 대해 좀 또 와닿는 게 다르실 거예요. 그건 한번 느껴보시도록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